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네요. 온라인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못 받은 자료들은 학습 자료 메뉴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출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음에 학교 오시면 제가 또 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먼저 각자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단별로 요약을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세, 세금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세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자, 1문단부터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서 불만을 야기한다. 야기한다는 것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일으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뭐다?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 그게 이제 국가의 입장일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우선 조세의 효율성. 아까 얘기했던 조세를 부과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효율성이었죠.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의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리함과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는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든 생산자든 마찬가지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도 다루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세금이 높아져서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업인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그렇죠? 또 투자를 줄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곧 소비 주체가 되는 것인데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는 소비를 잘 할 수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영에 서로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불가피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가? 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세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조세 저항이 뭘까요?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제 회피하는 것, 이게 조세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TV에 보시면 뭐 세금 체납자들 쫓아가가지고 추징하는 거 이제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돈 없어서 세금 못 내요 하는데 집에 가서 쇼파 뒤집어 보면 막 현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모습들,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조세 저항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최대 확보해야지 이런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편익, 그다음 두 번째로 능력입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도로, 가로등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물건들이죠, 그렇죠? 이런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 편리함과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죠.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라. 이게 이제 편익 원칙이라는 겁니다. 많이 쓴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대요. 그렇죠? 내가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은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민수가 하루에 민수가 뭐 저녁에 나가서 가로등 불빛을 뭐 3번 쐈는데 뭐 철수는 뭐 저녁에 나가서 가로등 불빛을 뭐 5번 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실제 수입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 측정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부담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원칙이래요. 조세를 통해 세금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대요. 능력 원칙은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 버니까 세금을 뭐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소득의 재분배죠.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직적 공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례세는 이런 거죠. 세금을 똑같이 10%로 준다고 한다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낼까요? 미안합니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10%니까 100만 원 내겠네, 그렇죠? 근데 2천만 원을 내는 사람은 10%니까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의 비리세를 부과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 원을 이제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세금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수직적 공평을 비례세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적용하는 게 누진세다.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10% 부과하겠다 했는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버는 사람들 너희는 좀 더 많이 버네? 너희는 한 15% 내라. 이렇게 세율을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은 비율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진세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래요.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똑같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조세 부담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다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 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제적인 조세 부담 능력,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생긴다. 그렇겠죠. 철수는 1,000만 원을 벌어서 혼자 삽니다. 혼자서 다 쓰고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민수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뭐 자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에게 따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친구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돈을 벌지만 써야 되는 필수적인 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 앞에 친구와는 달리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는 돈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좀 도움을 주느냐? 바로 공제 제도라는 겁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뭐
이런 뭐 세금 계산 같은 거, 공제 같은 거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아이가 한 명이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돌려주는 거. 자식이면 두 명이면 뭐 돌려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 부양 가족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기도 하는 것. 뭐 이런 게 공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정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불가피한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죠? 문제 없게끔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과 공정성이었죠. 소비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경제 순손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경기 둔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최소화하게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공평성이었습니다. 공평성이 잘 지켜지면 형평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감소돼서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편익이었고요. 두 번째는 능력 원칙이었습니다. 편익 원칙은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비교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원칙이었다. 무단 능력에 따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득 재분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능력 원칙엔 또 두 가지 공평이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 공평. 소득 재산이 많다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 비례세, 누진세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수평적 공평이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과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된다. 그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효율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이유,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효율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제 둔화,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조세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만큼만 걷어들여서 또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겠고요. 두 번째로 공평성.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공평하게 걷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공공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뭐 도로, 뭐 가로등, 그죠? 뭐 학교, 그죠? 공립학교,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함께 이용하는 재화라고 볼 수 있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것들도 공공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일종의 공공재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째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